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 영역에서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인권과 직업윤리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권리 보호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위 사항들을 설명하고 자격시험에 이게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고르라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이것은 입소 계약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인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정 및 규칙, 그리고 기간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40회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입니다. 첫 번째로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입소 계약 시 당사자인 시설, 노인, 보호자 등은 노인이 시설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인 노인의 성격, 취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요하니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생활 단계에 필요한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국가고시에 4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노인이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하고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하고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 생활 방식인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단계에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및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 장치, 비상벨 등을 필요한 장소인 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 오셨는데요. 시설에서 나이가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이 어떠한 윤리 강령이 침해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36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고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사진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입소 상담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 통신기기인 유무선 전화기 등의 사용, 그리고 우편물 수 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십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와상 상태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데 박씨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눈 일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문제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세 번째로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갖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6조 3에 의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해서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및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엄성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문제되는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동료 노인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래도 동료 노인들은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 할아버지의 오래된 습성이라 고치기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 38회에 출제가 되었으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저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선물도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하게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지. 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가 차별받는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되는데요.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처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38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 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연화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연화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을 해야 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약이 안 좋은가 봐. 못돼 먹은 봉사자야 라며 화를 내십니다. 봉사는 제가 해도 파마 약값은 시설장이 내는데 가장 싼 약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였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사례에 해당이 되고 국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 꼭 암기해 주세요.
세 번째로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 물품을 관리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므로 시설에서 통장을 맡아서 관리해달라는 큰아들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둘째 아들이라며 찾아와서는 가족끼리 합의하여 이 씨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사전에 상속받기로 하였으니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큰아들이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의 통장을 가족들의 동의 없이 내주었다며 시설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침해당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미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의 성적 욕구를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욕구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어진 시설 환경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학대 발생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39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고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양 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 부담을 통해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수록 또한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 상황적 요인입니다.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가능합니다. 부양자의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인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물질 중독이 있거나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학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양자의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발생하며 노인의 부양 의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네 번째로 사회관계망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발생하게 되며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노인학대 유형별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꼭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신체적 학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을 폭행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거나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의 두 번째 유형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서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표 1-20의 정서적 학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든가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말하며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성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표 1-21에 성적 학대 내용을 보시면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해서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표 1-21을 보시면 경제적 학대 내용의 세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며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이 경제적 학대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해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표 1-23을 보시면 방임에 관련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고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방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 1-24의 자기 방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로 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표 1-25를 보시면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하는 것으로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32, 36, 38의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노인복지법 제39조 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특히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표 1-26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8회, 39,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책을 정립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도는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하게 되고, 노인복지법 제39조 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군구는 학대 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을 개입하고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에 협조를 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사법경찰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 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다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 노인 보호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해 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등을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기관은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인권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고용의 형태라든가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 관련 권리인데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밖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산업재해는 유해 물질에 의한
직업병뿐만 아니라 반복 작업 자세, 대상자의 체위 변경,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 근무, 야간 요양과 같은 작업 조건, 직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욕설, 웃음 등 모든 유해 요인과 노동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재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 38, 39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 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서 세금을 떼지 않고 있으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표 1-27에 있는 성희롱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자격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는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행위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적 성희롱 행위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로는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별 어떠한 성희롱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분류하는 거 꼭 암기해 두세요. 다음으로는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고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성희롱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를 살펴보면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간 내에 두어야 하고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계속될 때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이 발생됐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자격시험에 5번이나 최근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요양보호사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해야 하겠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반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치유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즉 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회부터 40회까지 공개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에 매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하고 업무의 경과와 그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되시면 기관 내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하고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해서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 보상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의 원칙 11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하는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꼭 암기해 주세요. 두 번째로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고시에 매번 몇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윤리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요양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리고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하겠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성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동의를 받고 실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 태도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 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은 자신의 업무 능력의 미숙이 아닌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매사의 약속을 대상자와 지켜야 되겠고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력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고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시설 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고 자가 평가해보고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고 사정이 있거나 그래서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없다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앞에서는 필요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겠고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법적 윤리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무능력하고 태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네 번째로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다섯 번째로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일곱 번째로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여덟 번째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아홉 번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열 번째 물건을 팔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열한 번째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12번째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13번째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해서 기록하는 행위 14번째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15번째로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 외부로 발설하는 행위. 16번째,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17번째, 할당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18번째, 등급 판정 또는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9번째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겠습니다. 10번째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두 번째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즉시 정확히 기록을 해야 하고, 네 번째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5번째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6번째로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이 38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세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네 번째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5번째,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6번째,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다, 두 번째 평평하지 않은 바다, 세 번째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네 번째 정비, 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5번째, 적절하지 않은 계단의 높이, 6번째,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이 있은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6회, 39회,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손목 통증의 대표적인 것이 수근관 증후군인데요. 이것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적인 부분을 설명해 놓고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수근관은 어떤 것일까요? 수근관은 손목 앞쪽의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인데요.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손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설명을 해놓고 옳은지 틀린지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로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손에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발생하고 저림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의 피부에 감각이 둔해지게 되는데요. 제시된 그림에서와 같이 통증 부위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설명해서 틀린 것으로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어느 방향으로?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인해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로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털었을 때 완화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수근관 증후군이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은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동안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는데 손저림이 심하면 수근관 증후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 초기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치료라 하는 것은 손상 후 24에서 72시간에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이 33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손상 부위를 고정하거나 보조 장치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외상을 입고 빨리 움직이게 되면 손상이 심해지고 회복이 더디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도 통증과 부종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며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냉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서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음 주머니는 2시간마다 2~30분씩 하는 것이 좋고 초기 치료, 즉 급성기 3일 동안에는 냉찜질을 적용하고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임으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압박은 압박붕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올리기입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어서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종이 줄어들면 조직의 손상이 감소됩니다. 다섯 번째로 아픈 부위를 고정해야 합니다. 아픈 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서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약물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증과 부종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등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감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손목 삔과 같은 손상 후에는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지만 만성 통증인 만성 관절염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34회, 39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동작은 5회에서 10회 반복을 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쉬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하고 세 번째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야 하고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며 여섯 번째로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근 36회, 38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손을 자주 씻어줘야 하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손 씻기는 6단계로 하는데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손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고 네 번째로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줘야 하고 여섯 번째로 손톱 밑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을 깨끗이 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핵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결핵 예방을 위해서 술과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해서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접촉했을 때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로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지만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쬐이면 수분 내에 죽습니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광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발병 요인을 보면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주로 A형,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증상을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발열, 38도씨 이상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두통, 전신 세약감, 마른 기침,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감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32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매년 1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국가고시에 4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발병 요인을 살펴보면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오염된 물로 세척한 과일 및 채소를 섭취했을 때, 세 번째로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한 인스턴트 음식, 네 번째로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을 섭취했을 때, 다섯 번째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감염 등에 의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토, 메스꺼움, 오한, 춥다고 느끼는 떨림이죠. 그리고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3번이나 출제가 되었네요. 첫 번째,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피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옴 부분도 최근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발병 요인을 보면 첫 번째,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친구와 접촉할 때 충난,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와 감염이 됩니다. 두 번째, 옴 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서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게 되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옴의 전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나눠지는데 직접 전파는 옴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 전파는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해서 같이 사용해서 전파가 되는 경우입니다. 증상을 살펴보시면 야간에 가려움증이 있고 그 이유는 옴 진드기가 굴을 야간에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굴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옴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3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부 조직에 침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습니다. 그래서 혈압계 등 물품을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내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세탁 후 3일 동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세탁이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심한 가려움증이 있을 때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 린단 로션, 크로타마톤 크림 등은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줘야 합니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줘야 하겠습니다. 그 부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일곱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고 여덟 번째로 애완동물에게 옴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